네, 지난 시간에는 민법 367조하고요. 또 민사 집행법 91조 제5항 요 두 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렸고, 또 유치권이라는 것은 유치권이 뭐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유치한다, 점유한다. 그러니까 유치권이 뭐지? 어떠한 물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채권이 있다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발생된 채권이 여기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채권자는 이 채권을 자기가 돌려받을 때까지, 회수할 때까지 이 채권을 어떻게 회수할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만 하면은 이런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당연히 성립된다. 이게 법정 담보 물건이랍니다. 당연히 성립된다. 이게 법정 담보 물건이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자료 1번에 보시니까 뭐 유치권이란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치권이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첫 번째 보니까 제가 지문 위에서 세 번째 줄 후반부 좀 보시게 되면 시계 수리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계 수리업자가 시계를 수리하였다. 그러면 시계라는 물건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됐습니까? 시계 수리비라는 어떤 뭡니까? 시계라는 물건으로 인해서 시계 수리비라는 시계 수리업자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계 수리를 맡긴 사람은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그러면 이 시계 수리업자는 자기가 그 시계를 수리했다는 겁니다. 시계를 수리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채권하는 그 시계 수리비를 반환받을 때까지, 이 시계를 딱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점유한다는 거. 자, 그 시계 수리비를, 이 채권을 어떻게, 시계 수리비를 회수할 때까지 시계를 점유만 딱 해버리면은 이로써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당연히 성립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거 하나 있고, 또 이제 두 번째 그 지문에 보시면은 자료에 나오십니다만은, 임차인이 대표적으로 말이죠. 임차인이들은 이제, 요건 제가 이제 민법 367조 규정에 의해서 민법 367조 규정에 의한 필요비, 유익비,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더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임차인이, 자, 그럼 여기서, 필요비 요건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말이죠. 대체적으로 보면, 주거용 부동산이라든지, 상가 이런 걸 낙찰받았을 적에 임차인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간혹 가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자는 그 물건을 또박또박 갔어요. 가니까 임차인 나는 내 비용으로 해가지고 이 목적물, 그죠? 경매 목적물이잖아요. 그죠? 경매 물건은 어떤 물건이거든요. 자, 경매 물건에 나의 비용이 뭐가 어떻게 투입이 됐다 이거지. 내 비용이 투입됐어. 근데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이냐? 그러니까 민법 제367조 규정에 의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런 필요비, 유익비가 진정 정당하게 발생이 되었다. 이랬을 경우에, 그 필요비, 유익비에 의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서 임차인으로 보자 이겁니다. 임차인 등이 법원에다가 유치권 신고를 안 해버렸어. 안 하더라도 그 필요비, 유익비가 정당하게 발생되었다면, 그것은 낙찰자가 물어줘야 됩니다. 인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비용으로 이 물건에 내 비용이 투입되는데 이게 뭐다? 민법 제367조 규정에 의한 필요비 내지 유익비에 해당되갈라?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신이 나한테 좀 반환해 줘야 될 것 같아.
이 진정 발생됐다면 이게 반환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양다리 걸칠 수 있어요. 법원에다가 유치권 신고해가지고 우선상환, 영순위로 우선상환 받을 수도 있고, 아이고, 나 법원에 가기 귀찮아. 근데 내 돈이 진정 들어갔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낙찰자한테 반환받아야지. 여기서 이제 왕순위 임차인하고, 소위 이제 왕순위 임차인하니까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한 임차인하고 성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뭐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법원에다 배당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낙찰자는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어떻게? 일부가 아닌 전액을 다 끌어안는다, 인수한단 말이죠. 똑같죠,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건 뭐 제 경험입니다만은, 예를 들어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임차인 자기 비용으로 베란다 샤시를 설치했다 이거죠. 그런데, 샤시 비용이 얼만데, 1,000만 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법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 사실적인 관계에서 접근해보자 이거죠. 임차인이 그 집에서 7년 말년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샷이 없으면 없는 데로 조금 불편하게 한 1년 내지 2년 정도 살다가 또 다른 데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뭐가 아쉽다고 뭐가 답답하고 자기가 그것도 1, 20만 원도 아니고 몇백만 원도 아니고 돈 1,000만 원 들여가지고 샷시를 설치했다 이거죠. 따라서 샷시 비용 그래 1,000만 원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런 식으로 얼토당토하는 그런 주장을 소위 생터집을 잡는 그런 임차인들이 간혹 가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들어갔어. 이게 비용이 예를 들어가지고 물건에 투입됐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일종의 샤시를 하는 예를 들자 이거죠. 샤시 설치하는데 1,000만 원 들어갈걸랑? 근데 이 1,000만 원 대해서 당신이 나 좀 물어줘야겠어. 그러니까 낙찰자 입장에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되겠죠. 아이고, 이 임차인하고, 다투는 게 귀찮다. 머리 아프다. 또 내가 보니까 이 물건 상당히 싸게 낙찰 받았다. 그래, 1,000만 원 가져가. 1,000만 원 줘버려 되겠지. 두 번째는 뭐냐니까. 1,000만 원? 이게 왜 1,000만 원에 대해서? 니하고 나하고 심심한데 재판장 가가지고 싸움 한번 해보자.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요런 면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적정하게 조율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 1,000만 원이 낙찰자가 인정을 못한다. 그럼 결국은 뭐다? 둘 간에 멱살 잡고 싸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사 앞에 가자 이거지. 판사 앞에 가는데 이 사람이 비록 얘기 좀 뻥튀기를 했다 손 치더라도 어쨌든 이 자기 비용이 좀 들어갔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 뭐다? 이 자기가 들인 비용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물건을 유치권은 말이죠. 어떠한 경우 성립된다고 했습니까? 어떤 물건으로 인해서 어떤 채권이 발생되다. 시계 수리비를 여러분들 항상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인해서 어떤 채권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그 채권자는 그 채권을, 즉 시계 수리비를 반환받을 때까지 그 시계를 어떻게 하면 된다? 점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를 상실해버리면 이로써 유치권도 훌훌 날아가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럼 이 임차인 입장에서 그래 소송 제기하자 이거. 네가 제기해라.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자기 비용이 1,000만 원인데 라고 주장을 하는데 나중에 재판 결과만 너는 5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이 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판결이 나는 요 과정이 말이죠. 최소한 6, 7개월 정도 된다면 이 임차인은 앉아가 6, 7개월 동안 점유를 해버린다. 점유하더라도 이것도 어떻게 뭐 자기가 들인 비용이 진정 맞다고 그러면은 진정하다고 그러면 이 사람의 점유는 불법 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참 1,000만 원을 주자니 그렇고 이것도 싸움하자니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조율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는 수밖에 달리 방법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한 예로서 제가 저랑도 광주 모 대학교에서 이제 이런 경매 과정된 강의를 좀 했는데 거기 수강하신 분 중에서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전화상으로 수강 강좌 다 끝난 다음에 또 이제 실제 상가 주택을 하나 낙찰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게 2층에 2층에 임차인이 있는데 이 임차인 자기 보증 금액이 1,500이었더래요. 1,500인데 근데 2층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옥 외 계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옥 외 계단에다가 자기 비용으로 샤시에다가 지붕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리도 대고 했대요. 근데 그 비용이 얼만데 그 임차인 이 사람이 자기 보증 금액이 1,500만 원인데 샤시하고 뭐 유리 설치하는 데 가지고 뭐 이런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
그래서 선생님 이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이거죠. 남의 집에 보증금 1,500 사는 사람 자기 돈 1,000만 원 들여가지고 샤시를 설치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건 100% 거짓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래 너하고 나하고 어떻게 재판장 가서 한번 붙어보자. 그거보다는 저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엉터리니까 그렇다고 너무 상대방을 닥달하지 말고 적정선에서 결국 뭐다 이게 이런 임차인들이 이런 비용을 주장하는 건 뭐다 이게 요런 걸 법을 앞세워가지고 아주 악질들입니다. 악질 저는 그렇게 봐요. 법을 앞세워가지고 이사비용 조금이라도 더 뜯어가려고 요런 짓거리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경매는 그렇지 않습니까? 경매는 뭐다? 부동산 도매시장이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부동산 도매시장이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싼 맛에 취득을 하는데 봐가지고 어차피 임차인들이 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비용을 지급을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 임차인의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그러나 그건 법률적인 측면이고 사실적인 관계에서 가지고 보니까 이사비용 한 200~300 정도 줘야겠다.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뭐다? 투자 원금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적정선에서 이사비용 주고 그냥 빠져나와 보소.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거기가 보면은 이게 그 허위의 유치권이 많다. 저는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유치권 신고된 게 전부 다 가짜다. 그건 아닙니다. 진정 내가 내 비용으로 어떤 공사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들인 비용이 이거 필요비다, 유익비다. 그러면 그거는 성립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또 이제 여기 1번 유치권이라는 여기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유치권의 성립 내지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해서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뭐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유치물입니다. 유치물, 그죠? 물건 자체니까. 시계를 점유한다. 이런 식으로 점유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점유를 상실한다면은, 그죠? 점유를 상실한다면 이로써 유치권은 어떻게? 소멸한다. 없어져 버린다. 그죠? 그런데 요 점유는 말이죠.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점유는 뭐다? 유치권자가 시계 수리업자가 시계를 직접적으로 점유하는 것도 뭐 하나의 점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직접 뭐 24시간 내내 꽉꽉 잡고 있다 이거죠. 직접 점유를 해도 되지만은 제3자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점유를 해도 일단 이것은 점유로서 인정이 된다는 거. 어쨌든 이게 점유, 유치해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네 번째는 말이죠. 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1번 유치권이라는 거기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걸 이제 천천히 말씀드린단 말이죠. 네 번째는 뭐냐면 유치권은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근데 물론 이제 민법 367조 규정에 의한 필요비 유익비 같은 경우는 우선 상환권이 주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것이 이거 뭐다 이게? 건설 유치권입니다. 임차인들이 쓸데없이 주장하는 샤시를 설치했다. 그거는 건설 유치권은 아닙니다. 왜냐면 하나의 그 필요비, 유익비 그런 개념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유치권은 뭐다? 건설 유치권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변제권이 없다 이거죠. 우선 변제권이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된다 이게? 이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다 이게?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 절차에 참여 못 하잖아요. 그죠?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배당 절차에 참여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건설 유치권이 이게 진정하다면 이것은 뭐다? 낙찰자의 인수사항이 된다더라. 이 유치권 같은 경우는요, 말소기준 선호하고 전 말소기준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진정 어떤 권리가 발생됐다면 그때는 뭐다 이게? 낙찰자의 인수사항이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 건설 유치권은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이건 낙찰자가 끌어안아야 된다 이거지.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억지 춘향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뭐다 이게? 우선 변제권. 누구한테? 유치 물건을 인수한 사람, 즉 낙찰자잖아요. 그죠? 유치 물건을 인수한 사람에 대해서
공사대금 내놔라 하니까 결과론적으로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또 이제 여기 이제 오시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써드린 거 천천히 다 한번 이 여백에다 좀 정리를 하십시오. 다섯 번째 보니까 유치권의 일정한 요건만 갖추게 되면 당연히 성립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물건 종류가 보면 말이죠. 물건은 보니까 뭐 점유, 소유, 지상, 지역, 전세, 유치, 질권, 저당권 뭐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죠. 이게 본거리가 이건 뭡니까? 이 목적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고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건 뭐지 이게? 물건이니까 담보 물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이고 이거 봐라 이게 유치권이 여기 딱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유치권이 딱 버티고 앉아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담보 물건인데 우리도 그 물건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물건 이런 그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부동산 등기법 제2조인가 보면은 등기를 할 필요가 없대요. 그럼 유치권은 뭐가 되니까 어떤 물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채권이 있다면 이게 성립 요건입니다. 채권이 있을 경우는 그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는 그 물건을 점유만 하면 이래서 당연히 유치권이 당연입니다. 당연히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성립된다. 당연히 이게 뭐다 이게? 유치권은 담보물건인데 어떤 담보물건이지? 그러니까 이게 법정 담보물건이다. 법정 담보물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거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리면서 건저당권 설정하잖아요, 그죠? 건저당권 설정하는데 이 건저당권은 이거 어떤 담보물건이겠습니까? 이 건저당권은 뭐다? 약정 담보물건입니다. 약정 담보물건. 그죠? 그럼 여기서 또 보니까 지상권 있잖아요, 그죠? 이 지상권이 등기부등본상에 등기가 되거든요. 등기부등본상에 등기가 되는데 이 지상권은 어떤 물건 하니까 지상권 등기되었다. 그런데 어떤 용익물건이지? 이게 약정입니다. 약정에 의한 용익물건이 성립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전세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정에 의한 하나 더 그 용익물건이 성립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상권도 약정, 그러니까 쌍방간의 약속을 한 약정인데 지상권 여기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아마 법정 지상권이라는 이 용어를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조금 전에 이 등기부상에 요 설정된 요거 뭐다? 약정 지상권이다 이거지. 쌍방간에 약속을 하잖아요. 지료는 얼마 주고 몇 년치 사용하고 어디까지 내가 당신 땅 좀 사용하겠다. 이게 서로 쌍방간의 약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여기서 보니까 법정 지상권은 뭐지? 이게 법에서 정한 요건 민법 제 366조 규정에 의해서 어떤 요건만 갖추게 되면 당연히 남의 땅을 사용 수익할 그런 권리가 생긴다. 그럼 우리가 유치권도 보니까 법정 담보물건이더래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요건만 갖추게 되면 당연히 뭐다 이게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성립된다. 그럼 여기 법정 지상권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죠, 그죠? 당연히 어떤 권리가 발생되니까. 그러면은 유치권 요건 뭐다? 법정 담보물건이란 말이죠. 법에서 정한 요건만 갖추게 되면 당연히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성립된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 이 유치권도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서 아까 제가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필요비, 유익비 이런 걸 설명드린다는 것은 이제 깜빡하고 지나갔어요.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비. 자, 여러분들 이게 필요비는 뭐겠습니까? 필요비 뭐죠? 우리 이 법률 용어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십시오. 이 법률 용어 이거 뭐 모른다 해가 경매 투자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뭐다? 부동산이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 감을 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소한 용어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따져보자. 이거 필요비가 뭡니까? 필요해서 들인 비용입니다. 그죠? 자, 필요해서 들인 비용이니까 여기서 임차인을 대표적으로 보자. 필요비 필요하니까 필요비가 뭐지?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차 기간 동안에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한단 말이죠. 사용하고 수익하는데 필요해서 들인 비용이랍니다. 예를 들자면 뭐 싱크대가 뭐 낡아가지고 뭐 바꿨다든지 아니면 가스 보일러가 겨울 되니까 고장이 나가지고 뭐 소유자의 어떤 동의하에서 수리를 했다든지. 왜냐면 추운 겨울날 보일러 고장 나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임차인이 자기가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 보일러를 수리했다. 이거는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데 필요해서 드는 비용이 이 필요비랍니다. 그럼 유익비는 뭐지? 그럼 유익한 비용이 있대. 그럼 뭐지? 그러니까 자, 임차인이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2층 이 부분을 본인이 이제 임차했단 빌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외벽 2층으로 올라가는데 그 바깥에 계단이 있었는데 이 계단이 상당히 협소했어요. 좁았어. 좁아가지고 뭐 잘못하면 뭐 떨어지고 그런 위험이 있어가지고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뭐다 이게 이 계단을 확장을 해버렸어. 확장하고 나아가서 여기다가 샤시에다가 유리까지 쫙 설치해버렸어. 그러면 이게 뭐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 필요비는 발생된 즉시 반환 요청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집주인한테. 근데 유익비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보니까 이 임차 목적물에 뭐가 경제적 가치가 어떻게 정대되었다면 여기 유익비는 경제적 가치가 정대되었다는 거 그건 뭡니까? 임차 목적물 요 부동산에 대해서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게 유익비. 그러니까 이게 필요비, 유익비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요거 하나 있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아파트의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샤시를 설치했다. 여기가 뭐 필요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필요비보다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유익비적인 그런 성격이 짙지 않느냐. 왜? 그러니까 샤시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그죠? 그런 면에서 조금이나마 임차 목적물의 경제적 가치가 정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요비, 유익비, 필요해서 드린 비용, 유익비는 뭐지? 경제적 임차 목적물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임차 목적물의 경제적 가치가 정대되었다면 그 정대되는데 기여한 비용 이게 뭐다? 유익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번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